다음은 에너지 메타볼리즘,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한 에너지들은 일단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푸드로부터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은 이제 글루코즈로 되면은 글루코즈가 이제 그 대사가 되면서 이제 그로부터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글루코즈가 우리가 어네어로빅 과정, 어네어로빅 해당 과정에 의해서 그 ATP를 또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이 ATP는 이제 그 에너지가 저장된 형태의 그런 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 ATP 형태로 저장이 돼서 이제 필요한 곳에서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TP는 이제 그 우리 몸의 그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어떤 에너지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이렇게 어, 차를 살 수도 있고 음식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여러 곳에 그 구분 없이 사용하게 되는 일종의 에너지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탄수화물이 대사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로부터 ATP, 그 에너지가 저장된 형태의 이제 ATP를 얻을 수 있고, 어, 이제 글루코즈는 이제 피루베이트로 바뀌면서 우리가 그것이 산소가 있는 에어로빅 컨디션에서는 이제 TCA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죠.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사되면은 CO2와 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ATP를 획득하게 되죠. 다음에 패티 애시드는 이제 아세틸 코에이로 돼서 아세틸 코에이가 이것이 이제 대사되면서 어, 또 그러니까 TCA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서 이 ATP를 또 획득하게 되고, 또 다른 그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아미네이션이 되고 나서 그것이 이제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이 이제 CO2와 물이 되면서 또 ATP를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이제 여러 물질들이 또 대사되면서 우리가 그로부터 ATP를 획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획득된 그 에너지머니 ATP는 이제 우리 몸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합성할 때 혹은 그 성장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머슬 컨트랙션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분비선에서 뭔가 분비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너브 컨덕션 신경 전도에서 또 에너지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사용될 수 있고, 또 액티브 업섭션 소장으로부터 어떤 물질이 흡수될 때 우리가 액티브 트랜스포트 과정이 있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ATP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곳에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 ATP는 또 그 어떤 경우에는 이 포스포크레아틴이라는 분자로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포스포크레아틴 같은 경우도 또 이 ATP와 같은 그 일종의 에너지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곳에서 뭔가를 일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 가서 경우에는 이 포스포크레아틴이 그 에너지원으로 또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드로부터
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 용어가 이 메타볼릭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대사율. 그래서 대사율이라는 그 의미는 이제 바디에서 그 푸드가 카타볼리즘 이제 이화되면서 즉 분해가 되면서 그로부터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최종적으로 분해되기까지 얼마만큼 에너지가 발생되는지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그 푸드를 이 연소시켰을 때, 연소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그 열의 양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의 양, 우리가 흔히 열량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획득된 에너지는 우리가 바디 펑크션을 유지한다든가 혹은 그 푸드를 소화하거나 이제 대사할 때 그 사용되게 되고 또 더머 레귤레이션, 온도 조절, 체온 조절에 또 사용하게 되고 또 피지컬 액티비티, 머슬 근육을 수축하거나 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의 어떤 총 그 아웃풋은 그 익스터널 워크, 실제 그 에너지가 그 이제 사용될 경우에 그걸 우리가 익스터널 워크로 이제 일로 실제 사용됐을 때 그 이제 사용되는 양 플러스 이제 일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제 저장될 가능성이 있죠. 그 저장되는 에너지의 양 플러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일은 하지 않으면서 뭔가 열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히트, 단순하게 히트로 발생되는 그 양, 총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떤 푸드를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의 아웃풋은 그게 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저장되거나 히트로 발산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좀 더 이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메타볼릭 레이트 대사율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그 거기서 발생돼 나오는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의 어떤 효율성, efficiency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efficiency라는 거는 이제 지출되는 사용되는 토탈 에너지 분의 이 실제 일로 행해진 어, 일로 행해진 양,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된 양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에 에너지 아웃풋으로 본다면은 이 스토리지를 제외하고 나서 뭔가 그 지출된 에너지라는 거는 워크 플러스 hit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워크 플러스 히트 분의 이제 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efficiency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소토닉 머슬 컨트랙션, 우리가 근수축에서 그 근육의 길이가 실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근육의 머슬은 수축하지만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형태의 머슬 컨트랙션이 있죠. 그래서 일을 하는 형태가 우리가 아이소토닉 머슬 컨트랙션이라고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아이소메트릭 머슬 컨트랙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일을 실제 아이소토닉 머슬 컨트랙션에서는 우리가 그 피크 이피션시가 이제 50%에서 이제 그 일을 할 때 그 피크 이피션시는 대략 한 5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제 히트로 발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열을 내는데 사용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아이소메트릭 머슬 컨트랙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일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efficiency가 이제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부 히트로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에너지 저장은 이제 주로 이 에너지 리치 컴파운드,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ATP라든가 어떤 포스포크레아틴 같은 것들이 이제 에너지 리치 컴파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리치 컴파운드를 형성함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 그 저장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드가서 생산되는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그 유닛이 바로 이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리는 그 이제 정의로 보면은 물 1g을 1도씨, 15도씨에서 16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이 그 히트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어떤 푸드가 각 생산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우리가 이 칼로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흔히 이 스탠다드 칼로리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스탠다드 칼로리는 1000칼로리가를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1CAL 이렇게 쓰거나 라지 대문자 C로 쓰거나 혹은 1kcal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유닛으로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에너지의 어떤 단위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에너지를 이제 단위가 칼로리인데 그 칼로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칼로리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메트리에는 이제 직접적인 방법과 이제 간접적인 방법 이렇게 있겠는데, 그래서 다이렉트한 거, 인다이렉트한 방법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이렉트한 방법은 이제 푸드가 일단 몸에 들어가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푸드를 그 바디 바깥에서 이제 태우게 되는 거죠. 컨버스천, 연소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그 어떤 인슐레이티드 된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물을 어, 워터로 이거를 이렇게 둘러싸게 해놓고 여기 이제 물이 있는 거죠. 있고 그 메탈 베슬 안에서 그 어떤 컴파운드를 이제 이거를 이제 옥시다이징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된 에너지 히트가 이 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온도가 얼마만큼 변하게 되는지 올라가는지를 측정함으로 해서 그 칼로리를 이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다이렉트한 방법은 이제 푸드가 우리 몸에 들어갔다라는 가정이죠.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섭취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가정은 그 우리가 섭취한 푸드로부터 얻게 되는 에너지의 95%는 그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 이 산소를 소모함으로 인해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얻는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정하에서 이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면은 이제 해서 이 그, 그리고 산소는 또 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함으로 해서 그 칼로리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1리터가 소모될 때, 1리터의 산소가 소모될 때
대략 4.82kcal의 에너지가 생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해 가지고 그만큼의 더 많은 이제 그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그만큼의 더 많은 비례해서 얻게 되는 에너지의 양에 비례해서 산소를 소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가정하에서 칼로리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하게 되면은 이 양은 조금 보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소비되는 산소 몰당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컴파운드 산화되는 컴파운드의 타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컴파운드의 타입을 보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컴파운드의 타입이라는 것은 바로 이 푸드에 대한 데이터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에 대한 데이터로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좀 더 정확하게 칼로리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드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레스피레이터리 쿼션트 호흡 지수라든가 이 나이트로젠 익스크리션 이제 오줌으로 배출되는 나이트로젠 양을 측정함으로 해서 그 푸드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얻은 데이터를 로 보정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한 칼로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그람당 4.1kcal, 이제 팻 같은 경우는 그람당 9.3kcal, 프로틴은 그람당 4.3kcal의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보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푸드를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RQ 값하고 이 레스피레이터리 쿼션트 값하고 오줌으로 배출되는 나이트로젠 익스크리션 양으로 이제 보정을 데이터를 알게 되는데, 먼저 레스피레이터리 쿼션트가 뭔지를 살펴보면은 이 호흡 지수는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리고 팻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것을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데, 호흡 지수라는 것은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일정한 시간 단위에서 어, 그 소비되는 산소, 옥시젠 컨섬프션에 대한 생산된 CO2의 비율로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CO2 프로덕션.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호흡 지수라는 것이고,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익스체인지 레이셔라는 것은 이제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어떤 주어진 타임에서 소비되는 산소에 대한 생산된 이산화탄소의 양의 비율로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영양분들의 이제 RQ 값을 한번 보면은 카보하이드레이트는 1.0, 팻은 0.7, 그리고 프로틴은 이제 0.8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왜 1인지 한번 보면은 이 글루코즈가 이제 대사가 될 때 우리가 6분자의 산소가 소모가 되죠. 그리고 CO2와 물로 될 때 이제 CO2가 6분자가 생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보하이드레이트의 RQ 값은 6분의 6,
그래서 1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측정했는데 RQ 값이 1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거의 대부분 그 이제 지금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대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RQ 값은 소비된 산소 양분의 이산화탄소 생산량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RQ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어서 이제 그 유린 나이트로젠 익스크리션 그러니까 오줌으로 배출되는 나이트로젠 양을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프로틴 그 우리 몸에 들어가서 대사돼서 즉 대사된다는 건 이제 산화돼서 어, 되는 그 푸드에서 그 프로틴 양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가정은 우리가 프로틴을 만약에 어떤 일정한 어떤 양의 프로틴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 프로틴에서 16%만큼이 이제 유린 나이트로젠으로 배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프로틴, 그래서 섭취해서 몸에 들어가서 옥시다이즈드 된 프로틴 양에다가 곱하기 0.16 하면은 이제 이 오줌으로 배출되는 어, 나이트로젠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전개를 하면 그 유린 나이트로젠 양에다가 곱하기 이 6.25를 하게 되면 이제 프로틴 양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틴은 이제 1g이 그 어떤 대사가 되면서 산소가 0.97리터가 소비되고 이산화탄소가 0.78리터가 이제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Q 값을 구하기 위해서 측정한 산소 소비량 그리고 이산화탄소 생산량에다가 해서 그 이 계산된 프로틴의 양만큼에 해당되는 그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이제 감해주면은 우리가 non 프로틴 RQ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산소 소비량을 측정했더니 300리터, 300리터고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측정해 봤더니 270이 나왔다라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될 때 이 RQ 값은 0.9가 되죠. 자, 0.9가 되고 이제 그 유린 나이트로젠 양을 어, 그 계산해서 단백질 양을 계산해 봤더니 100g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럼 100g이면은 산소 소비량은 97리터가 되죠. 100 곱하기 0.97 그래서 97 산소 소비량에서 그러니까 여기 RQ 값에는 지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틴의 양에 해당되는 만큼의 산소 소비량을 빼주고 또 이산화탄소, 프로틴에 해당되는 양만큼의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우리가 어, 또 빼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어, 이걸 계산하면은 이제 300 빼기 97 하면은 203이 되고 그리고 270 빼기
이제 78 하면 19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RQ 값은 0.94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틴 양이 해당되는 만큼의 이제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이제 보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얻은 값이 바로 이 non 프로틴 RQ 값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non 프로틴 RQ를 구한 다음에 이 non 프로틴 RQ 값을 이 표에서 를 이용해서 그 탄수화물 지방의 양을 이제 계산하게 되겠는데 0.945면은 이제 여기 대략 0.95라고 보면은 0. non 프로틴 RQ 값이 0.95일 때 산소 1리터당 이제 거기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는 1.01 그리고 지방은 0.091이 되겠습니다. 1g. 자, 그래서 0.95에 해당되는 이제 값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소 소비량이 300리터가 나왔죠. 300. 그럼 산소 1리터당 1.01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 300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300 해주면은 이제 지금 산소 300리터에 해당되는 소비된 산소 300리터에 해당된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략 303이 되죠. 그리고 팻의 양은 0.091 곱하기 300 이렇게 하면은 27.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로틴 양은 100g, 카보하이드레이트는 303g. 다음에 팻은 27.3g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쪽 슬라이드에서 그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카보하이드레이트 1g당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은 4.1kcal라고 그랬죠. 4.1kcal g당. 그리고 팻의 경우는 9.3kcal. 그리고 프로틴의 경우는 4.3kcal. 자, 그래서 이 프로틴 gram에 해당되는 에너지, 카보하이드레이트에 해당되는 에너지, 그리고 팻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 양, 이거를 이제 다 더하게 되면은 이제 그 푸드 데이터를 이용한 그 에너지 총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 프로틴 RQ 값을 이용해서 즉 유린 나이 RQ 값과 유린 나이트로젠 값을 그러니까 오줌으로 배출되는 그 나이트로젠 양을 이용해서 보정된 그 푸드 데이터, 얻은 푸드 데이터를 이용한 그 이제 칼로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렇게 보정을 안 한다면 우리가 여기 그 산소 소비량 300리터 에다가 우리가 산소 1리터당
생산되는 소비되는 산소 1리터당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은 4.82kcal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값도 또 이건 이제 보정되지 않은 값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번하고 1번은 보정되지 않은 값이고 여기 2번은 이제 보정된 값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이제 칼로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바디 몸에서 그 RQ 그리고 R 값이 그 다양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하이퍼벤틸레이션 과다하게 호흡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은 양이 배출이 되니까 이때는 R 값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severe exercise 심한 그 운동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R 값이 2.0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엑서사이즈 이후에는 R 값이 다시 떨어져서 이제 0.5까지 0.5나 그 이하로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에 메타볼릭 아시도시스일 때는 이제 그 체내에 그 수소연이 많아지니까 이때 그 많은 경우가 되니까 호흡성 이제 그 보상 기전이 작동해서 이제 호흡이 촉진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R 값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볼릭 알칼로시스일 때는 이제 반대로 R 값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개별 오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RQ 값을 살펴볼 수 있는데 브레인은 이제 대체로 한 0.97에서 0.99의 RQ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RQ 값이 1이죠. 그래서 1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제 주로 그 100%는 아니지만 이제 주로 이 그 브레인은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거의 100%에 가깝게. 그리고 이제 가스트릭 주스 위에서 그 위액, 위산을 분비할 때 그 R 값은 이제 네가티브 R 값을 그 스토마크는 네가티브 R 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위산의 그 산이 우리가 그 CO2로부터 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그 동맥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기보다는 동맥혈로부터 이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소비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분자 값이 CO2 프로덕션이 아니라 CO2 컨섬프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분자가 네가티브 값을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R 값이 네가티브 값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메타볼릭 레이트를 측정할 때 우리가 이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옥시전 컨섬프션을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옥시전 컨섬프션은 이 스파이로메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로메터 안에는 우리가 산소로 찬 그 체인버가 있고 그리고 또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흡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그림에 이제 스파이로메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체인버 안에 이제 그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다시 이 마우스피스를 이용해서 다시 내쉬게 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 이산화탄소 흡착제에 흡착되고 나머지 공기는 이제 이쪽 그 체인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를 이용해서 계속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게 되면은 요 체인버 안에 산소는 소비가 되고
이산화탄소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는 여기 흡착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 그 이제 체인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오른쪽에 그 페이퍼 차트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록지에는 이런 식으로 그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프가 보면은 이제 x축이 타임인데 그 유닛 타임당 그 소비되는 산소 볼륨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스탠다드 템퍼러처하고 프레셔로 보정이 돼서 되면은 이제 정확 그 소비되는 산소량이 볼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옥시전 컨섬프션에다가 곱하기 4.82 킬로칼로리 per 리터 오브 옥시전 이렇게 해주면은 그 전체 에너지 생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타볼릭 레이트를 이제 간단히 측정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메타볼릭 레이트를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봤고, 이 메타볼릭 레이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이 베이절 메타볼릭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BMR이라고 하는데, 이 BM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상태에서의 그 메타볼릭 레이트냐면은 마지막 식사 이후에 12시간에서 14시간이 이제 경과된 이후에 그 이제 컴포터블한 템퍼러처에서 어떤 방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때 그 메타볼릭 레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어떤 휴식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 있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칼로릭 리ኳ이어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BMR이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BMR은 이제 더 큰 동물일 경우에는 그 앱솔루트 BMR 수치는 더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이제 바디 웨이트로 우리가 그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더 낮은 레이셔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스피시즈에서 이 BMR을 이제 비교할 때, 이제 그 이제 몸무게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스피시즈에서 우리가 비교할 때는 이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아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아가 이 메타볼릭 레이트와 잘 코릴레이트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트 익스체인지가 우리가 바디 서페이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스피시즈에서는 그 메타볼릭 레이트를 비교할 때 바디 서페이스를 이용하거나 보정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절 메타볼릭 레이트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베이절 메타볼리즘을 한번 그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메일은 피메일보다는 베이절 메타볼리즘이 더 높고 또 나이에 따라서는 점점 더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절 메타볼릭 레이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그런 감소하는 경향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BM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디 서페이스 에리아를 이제 고려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먼저 시간당 BMR을 먼저 계산하게 되는데, 3.52 곱하기 W. 여기서 이 W는 이제 웨이트, 체중이 되겠죠. 체중에다가 0.67에서 0.75 승을 해주면은 이제 시간당 BM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서페이스 에리아는 0.007184 곱하기 웨이트 0.425승 곱하기 H는 하이트, 키 0.725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바디 서페이스 에리아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BMR 곱하기 24시간, 그리고 바디 서페이스 에리아를 곱해주면은 하루당 그 기초대사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균적인 사이즈의 남성에 있어서는 그 시간당 BMR이 40kcal, 그리고 그 하루에 해당되는 그 기초대사율은 대략 2000kcal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방법이 있는데 해리스 베네딕트 포뮬러, 이것은 이제 바디 웨이트에 기초한 건데, 린 바디 매스는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린 바디 매스라는 것은 팻을 제외한 그런 몸무게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팻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만약에 그 지방이 많은 사람, 오버패트인 경우에는 그 이 수치가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치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공식이 맨인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에는 하루당 그 BMR 그 킬로칼로리는 이제 66 플러스 13.7 곱하기 웨이트, 여기다 더하기 5 곱하기 이제 하이트, 그리고 빼기 6.8 곱하기 A는 AG 이렇게 해주면은 BMR을 계산할 수가 있겠고, 여성인 경우에는 655 플러스 9.6 곱하기 W 플러스 1.8 곱하기 H 마이너스 4.7 AG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캐치 맥거들 포뮬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린 바디 웨이트에 기초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0 플러스 21.6 곱하기 린 바디 매스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린 바디 매스, 그러니까 지방을 제외한 그 몸무게는 그 웨이트에다가 그 웨이트 곱하기 바디의 팻 퍼센트, 지방이 그 체지방이 얼마인지 그 퍼센트를 이제 해서 감해주면은 린 바디 매스, 바디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디 체지방 측정은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중 체중법, 전기 저항법, 적외선을 이용한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이 BMR은 퍼센트 인크리즈 혹은 퍼센트 디크리즈로 이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65라는 것은 그 나이에 그 성별의 그 표준보다 65%가 더 높다라는, 더 증가돼 있다, 이렇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가 기초대사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그 팩터를 한번 보면은 유전적인 소인 그 제네틱스에 의해서가 이 BMR 기초대사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바디 팻 퍼센트, 그리고 체지방 퍼센트, 그래서 이것이 높으면은 낮은 BMR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기초대사율이 오히려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디 템퍼러처는 0.5도씨가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가 플러스 7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고, 기초대사율이. 다음에 익스터널 템퍼러처가 추워지면은, 콜드 하면은 또 BMR이 상승한다라고. 자, 그리고 어떤 분비선에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는데, BMR이 이 티록신,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은 BMR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면은 그 BMR이 또 상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타볼릭 레이트에 영향을 주는 팩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스큘러 이그저션, 근육 운동을 통한 어떤 노력, 이것은 우리가 산소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볼릭 레이트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섭취한 푸드에 따라서 또 이 메타볼릭 레이트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스페시픽 다이나믹 액션, 이제 SDA에 기인해서 이제 그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SDA라는 것은 이 푸드가 우리 몸으로 이제 어시밀레이션, 소화되고 흡수돼서 우리 몸의 일부분이 되는 동안에 그 이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 에너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그 푸드 타입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틴 같은 경우는 이제 100kcal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그 30kcal를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만큼. 그래서 메타볼릭 레이트를 증가시키는데 30kcal만큼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보하이드레이트는 100kcal를 이제 생산할 때 메타볼릭 레이트를 증가시키는데 6kcal를 어, 이제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소비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팻의 경우에는 100kcal를 생산할 때 4kcal만큼 메타볼릭 레이트를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이 그 푸드 타입도 이제 고려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틴이 좀 더 함량이 높은 그 푸드로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제 30kcal만큼 메타볼릭 레이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environmental temperature도 우리가 그 메타볼릭 레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그 temperature 메타볼릭 레이트 이 관련성은 이제 U-쉐이프한 커브를 로 이제 서로 연관이 있겠습니다. 즉 어떤 옵티멀한 템퍼러처에서는 이제 그 메타볼릭 레이트가 낮고, 그 옵티멀한 템퍼러처보다 더 춥거나 더 덥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메타볼릭 레이트에 영향을 주는 팩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머스큘러 익저션, 그리고 최근에 섭취된 푸드, 그리고 environmental temperature 이거 말고도 이제 키라든가 몸무게,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아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섹스, 성별에 따라서 나이, 그리고 성장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리프로덕션에 따라서, 그리고 어, 락테이션은 이제 수유기 를 이야기하는 거죠. 락테이션 하는 동안, 혹은 이모셔널 스테이트에 따라서 또 메타볼릭 레이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또 바디 템퍼러처, 그리고 이 타이로이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레벨도 또 이 메타볼릭 레이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그 에너지 밸런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칼로리 인테이크와 에너지 아웃풋의 어떤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 인테이크라는 거는 이제 푸드 인테이크를 이야기하는 거고, 에너지 아웃풋은 에너지 로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에너지 로스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많은 쪽으로 되면은 우리가 웨이트를 잃게 되는 거고, 푸드 인테이크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개인 웨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필수적인 정상적인 어덜트를 위한 그 베이절 아웃풋을 밸런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칼로리 인테이크는 하루에 2000kcal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튜던트는 추가적으로 500kcal가 더 필요하고, 럼버잭, 벌목공은 3000kcal가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한 에너지 밸런스를 가 어떻게 통합돼서 조절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이제 푸드 인테이크에 영향을 주는 팩터 휴먼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그 이제 가스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어, 양, 이것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또 리센트 에너지 인테이크, 최근에 에너지를 섭취했는지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클래스의 뉴트리언트의 존재, 그리고 이모셔널 팩터, 어떤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소셜 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런드 비헤이비어, 학습된 비헤이비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우리가 그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이제 통합이 돼서 조절되는데, 그래서 이 하이포살라무스가 이제 푸드 인테이크에 대해서, 그리고 피지컬 액티비티의 레벨, 그리고 베이잘 에너지 익스펜디처, 그리고 엔도크린 시스템에 대한 그 호메오스타틱 컨트롤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텀 이팅 비헤이비어는 또 힌드 브레인에서 조절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NTS, 뉴클레우스 트랙투스 솔리테리우스, 여기서 어,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NTS는 이제 이 베이거스 너브 에이퍼런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용체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치 리셉터, 이제 위가 확장이 되면은 그 정보가 NTS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뉴트리언트 리셉터, 그 영양분에 대한 또 정보들, 하고 또 키모 센서,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한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이 NTS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CCK,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어리어 포스트레마, 이런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그 서큘레이팅 팩터를 위한 어떤 타겟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아밀린이라는 거, 그리고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GLP-1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이 에어리어 포스트레마에 작용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NTS, 에어리어 포스트레마 이런 부분이 이제 쇼텀 이팅 비헤이비어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롱텀 에너지 밸런스를 조절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시그널은 주로 시그널은 이제 인슐린이나 여기 예를 든 렙틴에 의해서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경우를 보면 인슐린은 이제 판크레아틱 베타셀에서 생산이 되죠. 그래서 그 흡수된 뉴트리언츠의 저장을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이제 이 베타셀에서 생산이 돼서 이제 분비가 되면은 이 이제 혈류를 타고 다니다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해서 BBB를 통과해서 이제 브레인의 그 에퍼타이트 식욕 조절 지역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인슐린 수용체를 작용해서 이 하는 작용이 이제 그 에퍼타이트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겠습니다. 식욕을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CCK와 같은 세타이어티 팩터, 세타이어티 팩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이 그 어떤 포만감을 주는 그런 만족감을 주는 팩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만족감을 주는 팩터들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이죠. 즉 이제 더 이상 그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렙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렙틴은 이제 아디포사이트 지방 유래된 팩터라고 하기도 하고 아디포카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흔히 이제 여기대로 그 아디포사이트 지방세포에서 생산되는데 또 스토마크에서 생산되기도 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렙틴도 BBB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그 에퍼타이트 모듈레이팅 뉴런에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어디에 존재하는 뉴런이냐면 아큐에이트 뉴크레우스에 존재하는 이제 에퍼타이트 모듈레이팅 뉴런에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런은 이제 렙틴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은 식욕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렙틴 디피션시 마우스가 있는데 이것을 OBOB 마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렙틴 수용체 디피션시 마우스, 렙틴 리셉터 디피션시 마우스 이것을 DBDB 혹은 쭈커 FAFA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그 렙틴이 부족하거나 렙틴 수용체가 부족한 마우스는 이 하이퍼페이직하고 이 오비스 비만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휴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만과 그럼 렙틴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 그 휴먼에 있어서 렙틴과 관련된 그 오비서티 비만의 그 원인은 이 렙틴 디피션시라기보다는 이 렙틴 리지스턴트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렙틴이 BBB를 가로질러서 통과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렙틴이 이제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렙틴이 BBB를 가로질러서 이제 그 렙틴이 작용하는 그 브레인 지역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렙틴에 대한 그 인트라셀룰러 시그널이 아, BBB를 가로지르지 못한 트랜스포트에 문제가 있고 또 혹은 그 렙틴의 인트라셀룰러 시그널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그 롱텀 에너지 밸런스를 위한 시그널로 우리가 인슐린 그리고 렙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푸드 인테이크, 휴먼에서 푸드 인테이크를 이제 그 컨트롤하는 여러 팩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일단 세타이어티 팩터, 헝거 팩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감을 주는 만족스럽다라는 그 정보를 보내주는 팩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욕을 줄여주는 푸드 인테이크를 줄이는 팩터가 되겠고, 헝거 팩터는 이제 배가 고픈 시그널을 보내는 팩터죠. 그래서 푸드를 섭취하라고 하는 이제 팩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이어티 팩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면은 그 스토마크의 이제 스트레치 리셉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가 확장이 되면은 이 스트레치 리셉터가 작용해서 이것이 이제 베이걸 에이프런트를 타고 가서 이제 그 도살 베이걸 컴플렉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인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고 또 다른 이제 팩터가 있는데 그 이제 케모 센서 이제 여기 보면 뉴트리언트 리셉터도 있고 이제 케모 센서로서 이제 그 이건 CCK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팩터, 영향을 받는 그런 팩터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 CCK가 또 세타이어티 팩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그 렙틴이 또 그 세타이어티 팩터가 되겠고 인슐린 또 세타이어티 팩터 그리고 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PYY3-36 그리고 OXM 옥신토모듈린 이런 것도 있고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이런 것들 그리고 PP 판크레아틱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아밀린 이런 것들이 이제 세타이어티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헝거 팩터로는 이제 그렐린이라는 것이 있죠. 그렐린은 이제 그 스토마크에서 생산이 돼서 이제 이 케모 센서에 또 작용하기도 하고 혹은 직접적으로 브레인에 가서 작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렙틴이라든가 인슐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하이포살라무스에 여러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이포살라무스에서는 또 이 상위 레벨의 어떤 그 정보를 또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이제 정보들이 이 하이포살라무스에서 통합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밀의 타임, 식사 시간이라든 얼마나 자주 할 건지, 그리고 밀 사이즈, 그리고 에너지 익스펜디처, 그리고 리프로덕티브 컴피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런 팩터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쾌락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 푸드 인테이크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참고 어, 이제 푸드 인테이크를 줄일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의학 생리학에서 그 마지막 파트인 이제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